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갖고 고심했다. 어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서두르면 혹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번에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이건 윤석열 당선인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이렇게 해갖고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발표한 거다. 그 내 의지를 알아달라.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해 왔던 것에 비교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첫 출발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공약이고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그 선한 취지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소통을 정작 생략했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앵커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취임일이 6개월 뒤에 있었다면 그렇죠. 예. 뭐 많은 심사숙고, 국민과의 어떤 소통, 공감대 형성 이런 과정이 있었겠는데, 일단 당선인은 5월 10일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제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공약할 때는 세밀히 살피질 못했습니다. 광화문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 줄 죄송하지만 몰랐습니다 이랬고, 일단은 인수위 내에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있다가 옮기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당선인은 그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들어갔을 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본인의 어떤 초심이 안이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역대 다른 대통령들께서도 들어가셨다 못 나온 것도 참고를 했을 것 같아서 이제 결단을 했고 국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일단 많은 이제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비판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가 되고 안착이 됐을 때 국민들이 뭐 청와대 개방하는 걸 이제 공원에서 즐기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직무 공간에서 국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저는 그때 가서 국민 여론이나 판단은 다를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 하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선택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고독한 결단이다. 그렇죠? 네, 여러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대한민국 지난 70여 년의 청와대 역사를 일거에 없애겠다는 이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50일 정도 남은 그 기간 안에 다 속전속결로 청와대를 떠나서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이 결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저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생긴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혼선이 생긴다거나 또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국방부 또 합참막 이전 과정에서 만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비판도 오롯이 또 당선인이 감수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SBS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그날까지 인수위원회를 매일매일 연결해서 오늘의 인수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인수위 활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유수환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유수환 기자에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 이 문제가 될 텐데요. 논란이 되는 게 이전 비용 아닙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 원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조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국방부에서는 5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쓰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예비비로 쓰겠다는 건데요. 사실 법적으로 예비비를 진행하려면 청사 이전을 주관하는 해강부 장관이 기재부의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또 예비비를 신청하려면요 필요한 이제 시급성, 예측 불가성,
불가피성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두루 살펴야 합니다. 통상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국무회의에 상정만 되면 이제 최종 대통령 승인은 무리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제는요, 이 예비비라는 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좀 예측이 되는데 나중에 이 비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이 나온다면 비판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비비를 쓰더라도 결국 국회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그 시간 계획표 같은 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국방부 시설이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지난번에 인수위에서 현장 답사를 다녀왔을 때 국방부 관계자가요, 이 청사가 총 10개 층이라서 이사하는 데는 24시간 내내 해도 20일이 걸린다라면서 표현한 바가 있었죠. 지금 당장 곧바로 시작을 해도 4월 11일쯤 돼야 이사를 마친다고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수위 측에서 밝힌 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20일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대통령이 들어갈 예정인 2층, 3층, 4층 이쪽을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또 기자들이 자리하게 될 기자실을 1층에 만들겠다는 건데요. 1층부터 5층까지 저층부를 우선 20일 안에 마치고 이후 대통령 취임 후에 고층부는 이제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수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경제 6단체장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윤 당선인 오늘은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표창수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이 인수위 집무실에서 도시락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주목된 점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또 패싱 논란이 있었던 전경련이 초청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요,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투자할 수 있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은 지난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경제 활동을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경제를 탈바꿈하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오늘의 인수위 상황,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6단체장 면담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상일 전 의원, 박상혁 의원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취임 첫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청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 남기셨는지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의견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청와대는 세계적인 관광상품 될 겁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용산으로 이전 찬성. 이 두 분은 용산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이고요. 왜 굳이 집무실을 옮기는 겁니까? 국민이 언제 청와대 돌려달랬습니까? 현 청와대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래 두 분은 용산으로 옮기는데 좀 반대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님, 아래 두 분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현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간다면 굳이 리모델링은 별로 필요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대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선인은 나오시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국민들께서 누가 돌려달랬느냐 청와대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건 이 대통령이 이 고립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국민과의 이 불통이 커지고 그 불통의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이나 안보나 모든 면에서 불통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우리 주앵커처럼 백악관에서 이제 백악관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만 백악관은 굉장히 그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구조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당선인도 그걸 염두에 두고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기자실도 1층에 두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버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악관 거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인데 백악관에 있다 보면 민심과 유리되는 현상을 미국도 그런 표현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국방부 가서도 그런 현상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언론인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표출된 것이 이제 청와대의 이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소창에 올라온 분들 중에 용산 이전에 찬성하신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박상혁 의원께서 거기에 또 답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찬성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뭐 이유를 보다 네. 찬성을 하시는데 청와대가 고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하루에 1,500명 이상이 다녀가시고 그걸 앞으로도 더 늘리면 고립된 공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실을 근데 어떻게 박상혁 의원이 자꾸 그 얘기 하시는데 말이죠. 예. 그 얘기 하시면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소통이라는 그 것을 청와대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에 1,500명이 구경한다고 해서 저 국민과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랬으면 왜 지금 이 정부가 소통이 됐다 안 됐다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문제를 예. 가지고 저는 예. 같이 말씀드릴게요. 고립된 곳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고립이 하신 아니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청와대 그렇게 구경하신 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있죠. 예,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나가시는 모습도 예. 있고 직원들하고도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예, 어쩌다 한 번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아니 5년 여러 군데 있었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경험한 적이 예.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저 용산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을 만납니까? 국민들이 그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그런 현장 소통도 있지만 간담회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단순하게 고립이라고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현상적인 좀 판단이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조갑재 씨라든지 우리 여러 합참의장들, 역대 정부 이런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절차와 안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주영권 님도 그러시는데 만약에 용산만 가서 안창만 된다면 아주 소통이 원활하고 다 잘 될 것처럼 전망을 하시지만 과연 또 그렇게 될 것인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5년 뒤에 그런 평가가 안 좋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가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한번 현재에 대한 판단을 한번 면밀히 내려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적은 비용으로 운영 가능한 건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봤지만 몇십억 정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윤 당선인이 하고 싶어하는 민간합동위원회 만들 수도 있고 개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고 국민의 직접 투표로 그러고 나면은 초기에는 상당히 힘이 강하죠. 그리고 뭘 하겠다고 한다면 여론도 뒷받침이 되고 대선 결과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5년 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바로 취임,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취임했는데 말이죠. 그 당시 지지층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인이 원하는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뭐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열이 원하는 거 다 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간에 들어가려고 하고 아마 5월 10일에 용산에서 첫 집무를 할 것 같고 그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그냥 감수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로서는 흔쾌하게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원했던 사안이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우리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아쉬운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지 않은 건 아쉬운데 어쨌든
빨리 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우리도 높게 평가하고 일단 도와주겠다. 다만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같이 상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반대의 내용이 예. 옮기는 자체, 개방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아니, 얘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과정- 옮기는 것 자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윤호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다라는 거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광화문을 알고 봤더니 재앙이다라고 표현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근거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고 안보의 공백에 큰 위협을 주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어도. 마찬가지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런 공약을 냈어요. 5월 10일 날 나는 무조건 반대가 있음에도 가겠다.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결단입니다. 찬성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건 내용과 실체에 따라서 다른 건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과정이라는 문제,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론의 절차, 임태희 실장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잘 이전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뭔지, 정확한 반대의 내용과 근거가 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용과 근거가 지금 그 저희는 얘기하신 거잖아요. 위법과 안보의 문제라는 거죠. 위법은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예. 위법하다라고 명쾌하게 나온 건 아니죠.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안보에 큰 공백을 줄 수 있다. 안보에 큰 공백을 예. 줄 수 있다. 제가 좀 말씀드려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서 예비비를 승인을 했으면 이번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일 국무회의가 열릴 테니까. 예. 내일 승인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수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인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위법한 걸 승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SBS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국회 동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이 준비가 이제 훨씬 빨라져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인데 동의를 안 해준다. 이전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인수인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각하셔야 되고, 안보 공백 우려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려입니다. 근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도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싹 옮겨서 뭐 하루 이틀 며칠 공백이 생길까요? 아마 공백 없게 차근차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지적하시는 것도 좋겠고, 무엇보다 예비비가 승인된 다음에는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안보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보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으면 전쟁 상황이죠. 그걸 어떻게 우려라고 표현하십니까?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안보라는 문제를 그동안 수만 강조해왔던 우리 국민의힘의 안보관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어제 거기에 벙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네티즌들이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군 통수권자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해야죠. 여러 가지 그것을 적이 있는데 적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가 될 뿐의 얘기입니까? 두 번째 문제, 예비비는 사전 동의는 아니고 사후 승인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는 그것이 정확하게 정부가 승인했더라도 제대로 된 승인인지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정확하게 그 문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5월 10일부터 취임 첫날부터 거기에 근무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은 이렇게 정치권의 논란 또 쟁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다못해 국회 의견 수렴 절차,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을까?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역대 정권들이 그걸 보여줬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거 하나 먼저 해볼까요?
광화문 청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윤석열 당선인만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2년, 10년 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이야기를 한번 나란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국가적인 의전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께 좋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 국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들어보셨습니다만 거의 네.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2년에 대통령 후보이셨던 문재인 현 대통령 말씀이 윤석열 지금 당선인 말씀하고 거의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저 공약 발표했을 때 발언을 찾아보면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더 같았던 걸로 예, 기억하고요. 예.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2012년 이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국민과의 불통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지만 대안을 못 찾았던 거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용산은 대안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도 광화문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공약했다는 거 인정을 했고 그런데 광화문을 생각을 해보니 무엇보다 국민들께 드리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경호나 보안보다도 대통령이 이렇게 출입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 또 국민들이 휴대폰 사용을 또 못하게 되고 주변에 은행들도 있고 먹통이 되는 문제 이렇게 국민들께 드리는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하 벙커가 있는 용산의 국방부 청사 지금 광화문 청사는 지하 벙커가 없기 때문에 또 현 청와대로 가야 되고 현 청와대로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어기지만 용산으로 가겠다. 다만 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로는 결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의 문화가 저는 새롭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이제 과거의 제왕적인 모습의 대통령 시대는 종식이 되고 좀 더 국민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있고 막상 이전을 해서 국민들이 청와대는 또 충분히 즐기고 이건 영산청사도 국민공원을 조성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원을 찾아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담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열린다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상일 전 의원 말씀이나 또 박상현 의원 말씀 모두 어떤 상황을 가정하거나 전제하고 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거의 예외가 없는데 말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에서 집무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추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 결국 행정수도로 하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이제 특별시처럼 된 거죠. 세종자치특별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 별관에서 아마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 아마 근무하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대선에 걸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대신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주변 그동안 김신조 일당의 이 청와대 침투 사건 그 이후로 말이죠. 청와대 주변의 이 경비가 상당히 삼엄해졌는데요. 그래서 민간인의 왕래도 금지가 됐었고 단계 역대 대통령들이 이 청와대 주변을 개방을 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아 그랬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실 정치의 산실로 12.6 사건의 현장이었던 궁정동 안가가 오늘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산뜻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품에 되돌려졌습니다. 무궁화 동산으로 이름 붙여진 궁정동 시민공원은 울창한 나무와 갖가지 꽃으로 단장됐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궁정동을 상징하는 우물정자 모양의 분수대가 만들어졌고 한쪽 편에는 북한 산성을 본딴 30m의 자연석 성곽이 축조됐습니다. 안가를 헐고 공원 조성을 지시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공원 내에 무궁화 한 그루를 기념 식사한 뒤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수돗물 마실 겁니다. 대통령이 수돗물을 마시고 시민들이 대통령과 악수하러 달려오는 청와대 옆 공원의 풍경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과 여러 어르신들과 한 발 가까워진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은 소통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동안 국무회의는 늘 청와대에서만 열리는 걸로 국무위원들도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지 않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그런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 품에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겠죠. 청와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청와대 역사 하면은 두 분도 흔히 일제시대 때 총독의 관저였다 이런 정도 얘기는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가는 거네요. 예.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무대, 저게 아마 경복궁 안에 있던 지명인데 아주 상당히 넓은 곳을 경무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무대 그러면 경찰과 연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1960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로 개명이 됐고요.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관저가 완공이 됐고 1991년 본관 건물의 현재 모습으로 신축이 됐고 역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구 청와대 건물 철거가 시작이 돼서 현 청와대 본관이 준공이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민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역사적인 그게 많네요. 해방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정 사령부의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이 됐고 그런데 역대로 청와대에서 지낸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다 기억이 나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국민의 거센 저항에 4.19 혁명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 하와이 망명지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요. 윤보선 전 대통령 의원 내각제 때 대통령이나 합니다만 5.16 쿠데타로 실각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부하의 손에 부하의 총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총칼로 군사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역시 12.12 5.18 군사반란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총칼로 진압한 혐의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단죄를 받았었죠. 그리고 들어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아들 현철 씨 논란 그리고 IMF 외환위기 자초 이것 때문에 아마 마지막 임기 시절에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쳤던 기억이 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관계 새롭게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역시 아들 삼형제의 비리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집권 마지막 해에는 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던 기억이 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정치 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더 비극적인 그 생애 마감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를 받고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됐고요. 오는 24일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원을 해서 대구 근처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더군요. 아마 돌아갈 때 대국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자, 지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풍수를 이야기하고 털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대통령제에서 오는 이 재앙적 권력의 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은 오용하고 남용한 데서 오는 문제에서 파생된 그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면 이런 재앙적 권력이 남용이 될까? 국민들이 투명하게 대통령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또 언론도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이 권력 비리나 이런 거를 또 취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더 부실했고 그리고 집권한 권력층은 사실은 권력을 좀 휘둘러도 뭐 대개건이 하는 이런 오만한 판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됐고 저는 터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권력 운영을 대통령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권력 운영이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간에서 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국민과 소통 부족에서 오고 밀실에서 자꾸 뭘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또 분산이 된다면 또 투명하게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다면 과거의 대통령의 그런 불행은 다시 답습이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대통령 된 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박상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이상인 의원님하고 생각이. 근데 그런 제왕적인 모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되고 권력을 국회와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극복이 될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실이라고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뭐 용산으로 가든 광화문으로 가든 그것이 국민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참모들하고 하는데 결국은 과연 지금 그런 밀실 결정들이 있느냐.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을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저희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뭐 윤석열 당선자를 도왔던 분들의 좀 조언을 함께 듣고 여러 가지 좀 절차와 이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전 의원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그때는 옮기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는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는 우리 시민에게는 거의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청사 이전 고려했었는데 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지난 1월 27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정부 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청사 공간위를 협소하고 경호 문제, 외빈 접견 문제, 또 도심이다 보니 교통 문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좀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네.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1월 27일, 어제가 3월 20일. 네.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당선인도 어저께 예. 그때 공약할 때는 세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저희가 충분히 지시를- 검토했고요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월에 공약할 때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저는 부족했다, 부실했다 이런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한 소식은 경찰청도 새로운 경호 개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고, 아마 지금 당선인은 공약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믿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검토를 해보니 지금 경호 보안보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피해가 훨씬 클 것 같다. 그게 재앙적 수준인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